제목을 한반도의 미래, 평화와 통일 연결하기로 이렇게 정했고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을 위한 노력도 했고, 또 그러면서 평화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그래서 또 학교로 복귀한 다음에 학자로서 평화에 대한 연구, 또 통일 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평화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평화냐, 안보냐, 이런 그 논란들이 있는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 평화와 통일, 또 평화와 안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거나 선우를 정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함께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화, 우리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평화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중에서 평화, 나는 평화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의견 있으신 분? 비둘기요. 비둘기라고 그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 그럼 비둘기를 생각하죠. 실제로 평화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평화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1등이 비둘기, 2등이 통일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해외에서는 평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그럼 행복, 자유, 희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비둘기를 많이 떠올려요.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평화의 상징은 맞는데 비둘기를 많이 떠올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통일. 다 통일. 통일과 사실 비둘기가 2022년, 2023년 1, 2등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는 항상 통일 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고 선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얘기하고, 한반도 평화, 어디 세계의 평화, 늘 평화라는 단어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평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평화, 그래서 평화는 좋은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해야지, 뭐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인지, 어떤 평화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른 평화를 생각하는데 평화는 좋은 거니까 그냥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의견이 달라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평화는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평화학자들도 평화는 너무너무 다양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요한 갈퉁이라고 이 평화 연구를 창시한 그런 선구자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화는 그냥 좋은 거다. 공동의 선으로 인식하니까 평화를 앞세우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책이나 지지에 대한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평화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평화 그러면 좋지, 그래 평화를 지향해야지, 그런데 그게 어떤 평화야? 라고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평화를 지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종교에서의 평화, 마음의 평화, 내 일상에서의 평화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국제 정치에서의 관계,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관계에서의 평화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평화랑 같이 이야기하는 전쟁과 평화, 안보와 평화 이런 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와 전쟁은 반대말이에요.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와 평화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간혹 안보를 얘기하면은 이게 막 너무 군사적이야, 전쟁하지 않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해요. 또 반대로 평화 그러면 너무 나약해,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와 안보의 관계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챗GPT에서 써준 거를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평화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물론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개는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유엔이 만들어진 목적, 그래서 유엔 헌장의 제1조의 시작이 뭐냐면 유엔의 목표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안보는 같이 가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평화와 안보, 전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건 사실 예전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귀절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라는 말들을 또 해요.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과 평화를 위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이 서로 약간 대립한다고 그럴까? 서로 이렇게 그 반대의 입장에 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거나 공격할 때 막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 일단 평화로운 삶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통일 관련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발표시켰는데 어느 학생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자유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보는 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락이 있어야지, 현관문이 튼튼히 잠겨 있어야지 외부 침입자가 도둑이나 누가 안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도락 같은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좋은 말이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그 말 좀 써먹을게. 양해해줘. 그래서 오늘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란 말은 결코 싸우자, 전쟁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힘에 기초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키지만 더 살기 좋은, 더 화목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원하면은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뜻, 그리고 평화의 준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준비를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힘의 뒷받침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힘에 필요한 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힘이 좌지우지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꼭 1년 전에 2025년 2월 말에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 혹시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 참사라고 벌어진 일이 일어났어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벤스 부통령 사이에 엄청난 설전이 벌어져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대화가 시작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벤스 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면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화가 있어야지 외교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젤렌스 부통령이 발끈한 거예요. 외교라고요? 아니 푸틴은 자기가 한 말을 25번이나 어겼어요. 그리고 맨날 뭐 평화협정 같은 거 뭐 약속하고서는 또 침공하고 우리 또 침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또 외교를 하라고요? 우리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의 참상을 느껴보기나 했어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느끼라고, 당신이 말할 위치가 아니야. 우리한테 뭘 하라 마라 말하지 마. 당신은 그런 위치가 아니야. You are not in the position. 이렇게.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cards. You're gambling I'm the with the president lives of and millions of people. You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do you You're think about? gambling with What do you World think War about? III. 미국이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당신 우리한테 고맙다고 땡큐라고 한마디라도 해봤어? 그때 첼시가 해봤는데요. 제대로 한 적 없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나갔어요. 자,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땡큐 아메리칸. 미국인 여러분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땡큐 하라고 해서 땡큐의 인사를 이렇게 전장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미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펠레폰네스 전쟁의 그 전쟁사 책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전쟁사는 기원전 4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3000년 전에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울 때 아테네가 그 중간에 있는 멜로스라는 작은 섬에 가서 거기는 원래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중립을 지킬게요. 그랬더니 아테네 가서 중립? 웃긴 소리 하지 마. 아테네 편에 들어와. 우린 중립 지키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편에 서든지 우리한테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한 말이 강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약한 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 3000년을 이어온 국제정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이 또 하나, 요거는 작년 6월인가 8월에 또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젤렌스키와 함께 유럽의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뭐 여기 지금 그 프랑스 대통령, 뭐 영국 수상 내노라는 유럽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위에 보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딱 저기 책상 의자에 저렇게 기대서 앉아 있고 유럽의 정상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말을 듣고 있어요. 왜 이렇겠어요? 지금은 미국의 힘이 제일 크고 유럽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정상들도 속으로 아이씨 이건 뭐야 왜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도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 조금 이거 아닌데 그러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Peace through strength, 힘에 기초한 평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하지만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외교도 필요하고 앞으로 좀 더 국제정치가 협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힘이 중요하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쌓아야 되고 그중에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컨셉이 조그만 평화들에도 한번 연결시켜보자. 우리 주변에 예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 지금도 어디선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모아서 모으다 보면은 조금 더 큰 평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연구도 하고 뭐 이런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연결이 필요하고 이 평화의 연결이라는 것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평화와 안보도 연결돼야 되고 평화와 통일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에 대한 논의들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라는 말들은 많이 쓰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서로 또 그 평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분단 상황이라서 북한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또 어떻게 그 북한이랑 대화를 해서 뭐 평화 체제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평화는 워낙 개념이 다양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특히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 대화만 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 외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도 자꾸 따로 떼놓고 심지어 평화와 통일까지도 갈라치기 해서 뭐 민족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논란이 두 국가론이에요.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냐 아니면 하나의 민족 우리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될 하나의 형제이냐 그걸 가지고도 또 논쟁을 벌여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남북관계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뒤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저도 장관할 때 북한이랑 대화도 해봤어요. 북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몇 개 단어 달라도 대화하다 보면 문맥상 다 이해가 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먹으면서 영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북한 사람들이랑 협상할 때는 그런 불편 전혀 없어요. 번역기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이 그냥 대화가 돼요. 싸우기도 하고 뭐 협상도 하지만 대화가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감대예요. 나중에 우리는 금방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는 대한민국 두 개의 국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 두 개의 국가가 따로 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유엔의 회원 자격은 국가예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때도 이 현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지금 현실 이게 바로 엊그제 얘기예요. 엊그제 얘기. 최근에 이제 우리 무인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인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며칠 전에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9.19 공동성명의 일부를 복원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했더니 김여정이 잘했어. 높이 평가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많이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이 어제 그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김여정이 한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여정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누가? 남쪽이, 한국이. 그래서 그 재발을 방지할 그 조치를 강구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남쪽 니네 까불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혼내줄 거야 라고 굉장히 좀 우월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니네 핵이 없잖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 감히 뭐를 하려고 해. 까불지 마. 니네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사실 약간 갑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핵을 가진 북한은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그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평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김여정 사진 옆에 지금 저 방사포가 보이죠. 바로 어저께 또 그 북한에서 이 방사포 600mm 방사포 400km가 날아간대요. 그럼 북한에서 남쪽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 무기의 증정식이 있었고 거기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속성과 북한의 입장을 잘 알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 위협,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북한과 지금 대화가 끊겨 있는데 당연히 사실 대화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데 자,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
그래 우리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합의한다고, 물론 그런 합의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합의해서 놓고 끝나면은 서로 굉장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우리한테는 위험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는 핵 평화예요. 나는 핵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평화가, 핵무기가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묻고 그것을 줄이기라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대화하니까 좋아. 평화가 왔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핵 평화, 그래서 북한이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평화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실험하고 저렇게 방사포 내다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관할 때도 갑자기 제 먼 친척이 전화가 왔어요. 잘 연락 없던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랜만에 연락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 애가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불안해하는데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데 전쟁 나지 않을 거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군의 날 비행기 훈련 연습하면 요즘 문자 보내잖아요. 연습 중이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막 비행기 나르고 뭐 뻥소리 나고 이러면 혹시 북한이 뭐 한 거 아닌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불안을 가진 상황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비핵 평화로 가야 돼요. 실제로 진짜 북한의 위협 없는 그런 평화로 가고 그런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냥 대화, 평화 그 말에만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특히 북한의 입장은 아까 여기 앞에 다시 보면 김여정이 또 뭐냐면 적국과의 국경선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두 국가론이에요. 바로 2024년부터 김정은이 아예 두 국가다. 그것도 적대적 두 국가다.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다. 교종국 상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금 김정은의 언급 이후에 북한은 통일을 다 지우고 있고 두 개의 국가로만 살자.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론 김정은 같은 한 사람이 지우려고 한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만 두 개의 국가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자. 다만 김정은 같은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들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이다. 두 개의 국가로 지내면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제 정치인은 아예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일하지 말자는 이유를 들어보면 통일을 얘기하면 평화가 안 온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항상 이야기해왔고 평화와 통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이랑 대화를 했고 평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북한과 국가의 관계이고 안보를 지켜야 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민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두 개의 국가냐, 뭐 민족이냐, 국가냐 이런 거에 빠져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가운데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와 이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양쪽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8년 전에 평창에 올림픽이 있었죠. 평창 올림픽 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자, 북한이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 입장합시다. 그래서 공동 입장을 하려면은 인공기하고 태극기를 따들기보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도 같이 만들었던 한반도기는 민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반대도 많았어요. 아니 우리 태극기 놔두고 왜 한반도기를 들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입장할 때는 다 같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을 했어요. 근데 폐회식 때는 그냥 각자 원하는 기 들고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한반도기도 보이고 태극기도 보이고 인공기도 보여요. 이 세 개의 깃발이 다 뒤섞여 있어요. 전 이게 바로 한반도의 현실, 남북관계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이 두 가지 측면,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북 관계는 계속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대화에는 평화와 통일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따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72년에 처음 대화가 시작됐을 때나 최근에서 2018년에 소위 판문점 선언이 나타났죠.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그 판문점 선언의 공식 명칭은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한반도 선언이에요. 통일과 평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통일을 누가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 이제 통일 아닙니다라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이 연표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역사의 연표예요. 이 앞부분에는 여기에는 막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를 거쳤죠. 근데 최소한 이 후삼국이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럼 그 936년부터 다시 38선이 그어진 1945년까지 1000년. 1000년을 우리는 하나의 체제에서 살았어요. 나라 이름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또 뭐 일제강점이라는 그런 불행한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의 제도 속에서 그게 한 줄이에요, 한 줄. 우리 뭐 독일은 뭐 두 국가를 인정했다는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독일은 원래 여러 국가들이 모여 살던데요. 여러 왕국이. 19세기에 와서야 통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1000년을 같은 제도 속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뭐 민족, 이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같은 생활권에서 1000년을 같이 살아왔고 잠시 지금 분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함께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권을 알려주는 간단한 사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무슨 발굴하는 모습이 있죠. 이게 뭐냐면 개성에 있는 만월대라는 곳이에요. 만월대는 고려 때 왕궁터예요. 고려시대 때 왕궁터를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랑 남한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같이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굴 작업은 시간이 걸리니까 몇 개월씩 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장관할 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 남측 사람들이 개성에 올라가서 한 3개월을 같이 발굴 작업을 벌였는데 그때 그 같이 밥 먹었던 식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식당에서의 상차림이고 이 현장의 도시락이에요. 왜 보여드리냐면 밥, 국, 김치, 숟가락, 젓가락. 전 세계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동시에 쓰면서 밥과 국과 김치와 반찬을 먹는 데는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한이 여전히 같이 먹고 있어요. 도시락을 현장에 줬는데 우리 도시락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저기 숟가락, 젓가락이 보이고 국이 있어요. 같이 그렇게 같은 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그 학생 식당 메뉴를 한번 일주일 점검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식이고요. 근데 학생 식당 가 보면은 돈가스 이런 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돈가스 줄 때도 꼭 숟가락 젓가락 가져와요. 그리고 김치랑 국물 꼭 같이 줘요. 그게 우리가 먹어온 우리의 그 식습관이고 생활 문화이고 그것을 여전히 남북한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보이는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거기서 발굴단이 이제 딱 들어갔는데 북측 발굴단이 자전거에다가 이건 많이 컸을 때고요. 조그만 강아지 2마리를 자전거에 바구니에 태우고 왔대요. 그랬더니 우리 발굴단에 있던 젊은 발굴단원이 어머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저거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를 싣고 온 북측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쪽에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눈치가 이상해서 왜 저 강아지 뭐냐고 그랬더니 저거 사실 저희가 잡아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단고기라 해서 고기를 많이 먹죠. 저희도 예전에는 시골에서 개를 키워서 잡아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거 몇 개월 잘 키우면은 포동포동 크면은 우리 마지막에 헤어질 때 뒷부리로 쫑파티로 저거 잡아서 개고기 파티하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대표가 아유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려서 거기서도 오케이. 그래서 그냥 키워서 이 발굴단의 마스코트가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공감대가 될 거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뭐 독일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통일도 결국 그냥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망이 통일로 연결됐어요. 동독 주민들이 평화를 위한 모임을 했고 그 평화를 위한 모임이 자유의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자유의 외침이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다음부터는 통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독일의 교훈을 좀 잘 배워서 독일의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 평화, 통일 이게 다 같이 이어져서 통일이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 것은 아니고 특히 평화와 통일 이런 것을 갈라놓고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당시 가옥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통일을 통해서 목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속했던 것이 다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동은 원래 함께였는데 이제 통일이 돼서 다시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가옥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방문했고 그때 제가 DMZ에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한국의 역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계속 강조했고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피아노는요 통일 피아노라는 거예요. 통일 피아노. 이름이 통일 피아노예요. 제가 장관할 때 어디선가 이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이 피아노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큰 사진에서 보였듯이 철책선으로 피아노 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철책선 일부를 띄어서 그거를 피아노에 설치를 해서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실제 소리가 나요. 저도 피아노 눌러봤는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어느 이산가족 어르신이 바로 휴전선 앞에서 고향의 봄 노래를 저 피아노로 연주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바로 분단의 그런 아픔을 평화로 이어갈 수 있고 그 평화와 통일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해서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먹먹하죠 좀. 소리는 나요. 음도 분명히 나요. 무슨 노래 치는지 알겠어요. 근데 먹먹해요. 제가 진짜 저 피아노를 딱 눌렀을 때 띵 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근데 그래도 저 갈등의 상징이 그래도 이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고 이 희망의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자면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이것도 학생이 한 얘기예요. 학생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건이 사고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그 말도 좀 써먹을게. 근데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을 미루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은 같이 가야 되고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통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가서 한반도에 밝은 미래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강을 계기로 평화가 무엇일지 또 평화 통일이 무엇일지 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하고 있어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례와 다수설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방식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제가 물론 법학자가 아니지만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헌법 3조 영토 조항은 4조랑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3조는 공것이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것이고 4조에는 대한민국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그에 따라서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따른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제3조 영토 조항은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에요. 1948년에 처음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쭉 그 자리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분 중에서는 그 조항 아예 없애자,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부터 통일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됐어요. 서로 두 국가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87년에 헌법,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87헌법이라고 하는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4조가 들어간 거예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헌법의 해석, 3조의 해석과 거기에 대한 판례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그런 염원과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제4조 평화적 통일이다. 그래서 두 조항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 통일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근데 주요 조항으로만 9번이 나와요. 9번이. 그만큼 통일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서부터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한세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뭐 이산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또 그리고 우리는 원래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요. 이제 저희 뒷세대로 갈수록 더 어린 학생들에게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통일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이제 더 없어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없어지고 또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과 더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질문도 지금 많이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가 맨날 민족 통일,
우리는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고 아마 저도 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많이 있긴데 아마 어린 학생들은 더 민족? 그 뭔데? 왜 우리가 북한이랑 같이 살아야 돼? 요즘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 입장에 봐서는 북한은 그냥 이상한 나라예요. 맨날 무슨 뭐 미사일 쏘고 막 이상한 뭐 오물풍선 보내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나라예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민족 그게 뭔데요? 민족 그럼 고개 돌려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공감대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밥국 김치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민족 그러면은 애들이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민족이란 말 자체가 고리타분해. 왜 우리 애도 대학생일 때 야 민족 뭐 이러면 어떤 애들이 됐어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민족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고 아직도 같은 식생활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권, 생활 공감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요즘 젊은이들은 SNS나 뭐 이런 거에서 취향 공동체, 그래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평양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통일교육하는데 그럼 학생들한테 저도 이런 옴니버스 강좌를 해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학자지만 학자는 안 불러요. 왜냐면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면 재미없어. 애들 그냥 자.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직접 북한 가서 북한 사람들이랑 사업했던 사람들, 북한의 철도를 깔아본 사람들, 북한이랑 뭔가를 이야기해 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 현장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면 학생들은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북한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북한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북한의 대학생들은 연애를 할까?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떤 학생은 북한 만약에 통일되면은 북한 학생과 남한 학생이 같이 팀플레이 같이 조별 그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질문 던지고 조사해 왔더라고요. 할 수 있대요. 북한에도 PPT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환성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요즘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가 북한 통일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막 어려운 이야기, 민족 이런 거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이런 이야기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같이 보고 느끼고 할 때 통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고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충분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